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 이슈들 진단해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국내 증시 흐름부터 해외 시황 그리고 암호화폐 시세까지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윤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윤 캐스터.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국제금리가 상승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국내 증시도 조금씩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비즈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60% 하락을 하면서 2449.31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2,820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0.49% 상승을 하면서 877.9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149억 원 매도세입니다.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16% 상승을 하면서 6,537.0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면요. 현재 0.16% 상승을 하면서 2,639.5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07% 상승을 하면서 90.82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08% 하락을 하면서 1,33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크루드오일 보시면 현재 0.25% 상승했습니다. 67.87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 내수를 확대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1.99% 상승을 하면서 3,128.927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항생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1.26% 상승을 하면서 3636.24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함께 보시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0.09% 상승을 했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그리고 아인스타인유 모두 상승세고 이더리움만이 0.51% 빠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폐 함께 보시면요. 퀀텀은 0.12% 하락을 했고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가 각각 상승세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4.04%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것은요, 이오스가 1위에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오스가 이 코인원에 상장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재 4,656억 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위부터는 트론 리플이고 4위에 비트코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5위는 에이다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요, 해외 주요 이슈들을 진단하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인데요. 수요일에는요, 양세동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세동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세세한 이슈 진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슈 진단하기에 앞서서 어떤 이슈들을 짚어볼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구로다 2기를 출범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은행이 언제 긴축카드를 꺼낼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구로다 2기를 맞은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 못붙이 2%를 달성하고 긴축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이번 이슈도 역시 일본은행 관련 소식인데요. 여러 악재들로 인해서 일본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바닥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양적 완화를 연장할 것이다 라는 일본 니케이 신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른 일본은행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세동 멘토님,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세한 뉴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뉴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초였죠. 구루다 총재가 연임에 성공해 9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이번 연임의 성공으로 연임 전에 구루다 총재가 주장했던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거에 대해서 진단하는 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뉴스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금 목표치를 인플레이션 2% 정도를 설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일본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가능한 목표치인가요? 네,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전체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비관적인 시야가 많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글로벌 슈퍼스타를 통해서 채권 매입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속 상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난주였죠. 4월 19일 일본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인하여 채권 매입 축소를 통한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하는 작업 시작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로서 2% 달성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도 굉장히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긴축카드를 쉽사리 꺼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적 영향도 지금 없지 않아 이 물가 목표치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셨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네, 이 정치적인 부분은 이제 아베 내각하고 좀 관련된 부분인데, 다음 뉴스하고 좀 연동되다 보니까 다음 뉴스를 좀 보고서 연결해갖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짚어보고 두 번째 이슈와 연관성을 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어떤 소식인지 뉴스 내용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뉴스 한번 보면은 최근 아베 정권의 내각 지지율이 하락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양적 완화 정책을 더 끌어갈 수 있다는 뉴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일본 자체 2000년이죠. 당시 일본 총재였던 하야미 마사루가 제로금리를 해체를 단행했지만 IT 버블 붕괴로 인하여 제로금리를 해체한 부분에 대해서 큰 시장의 위험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정권 자체가 지금 정확히 이제 그 정권 이후 한 18년 정도 지났는데, 그 지지율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지속해왔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아베 내각 지지율 자체도 20%대에서 30% 초반대죠.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지율 자체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여기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긴축을 시도하면은 오히려 지지율의 하락에 물을 붙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독려하는 일, 오히려 정치적인 성향상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아베 총리가 지금 이 지지율도 굉장히 낮고 최근에 또 스캔들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좀 돌파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돌파구로서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택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쉽게 조금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긴축 자체를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뜻입니다. 그간 엔화가 채권 매입을 꾸준히 해왔고, 이에 대한 갑작스러운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양적 완화를 좀 추가적으로 이어가게 되면 안전자산이라는 좀 어떤 공식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골드랑 N을 안전자산 성향으로 두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종합적으로 조금 고려해보면은 내각 지지율과 이제 전에 첫 번째 뉴스하고 지금 뉴스하고 좀 연동해서 최종 정리를 하자면은 그 내각 지지율과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주 27일이죠. 27일 날 이제 일본 BOJ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27일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긴축에 대한 신호를 내비출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오히려 이제 양적 완화를 이어갈 신호를 내비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엔화 자체는 올해 이제 1월 11일이었죠. 1월 11일에 갑작스러운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로 안전자산에 대한 성격에서 조금 벗어날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했었지만은 이번 BOJ 회의를 통해 골드와 같이 다시 안전자산 성향으로 차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의 의견은 엔화가 여전히 안전자산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BOJ 당분간은 긴축 신호 가능성은 적다. 네, BOJ 당분간은 긴축 신호 가능성이 적다. 알겠습니다. 이 가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정치적 성향과 인플레이션 수치상 긴축은 당분간 내비출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엔화는 다시 재차 안전자산 성향으로 보이면서 좀 더 이제 골드랑 같은 흐름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해외 선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전일장 점검과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일본 자산들에 대해서 다룬 만큼 이제 엔화에 대해서 짚어주실 계획이신가요? 네, 일단은 엔화 차트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엔화 매수를 한번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 일봉상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일봉상 지금 저가를 한번 형성하지 않았을까요? 하고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기준 추세대 자체는 이 지지 라인 자체가 돌파되고 나서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BOJ 통화 정책이 양적 완화 신호를 내비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이댄다는 거는, 매수를 조금 고려한다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추세대가 돌파하는 전 고가 자리인 9335.0이 이제 도달이 되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세에 볼 수 있다는 거를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조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엔화 같은 경우도 좀 달러 인덱스랑 같이 좀 보면 좋잖아요. 이 달러 인덱스의 방향은 그러면 어떻게 이어질까요?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랑 원래는 반대 성향을 띠는데 이제 BOJ 회의가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동일한 이제 반대 성향을 보이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엔화는 이제 BOJ 이후에 조금 달러랑 같이 보는 걸 좀 추천드려요. 사실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는 어제 전일이었죠. 전일 이제 제가 이제 유로 매수라든가 골드 매수 부분 접근을 좀 했었는데, 오늘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조금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예, 이번 주에 남아있는 일정 자체가 이 ECB 통화정책 회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에 대한 분위기도 굉장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 없이 이제 회의가 다 지난 다음 회의 내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기준 추세대를 긋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망세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을 좀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좀 유리할까요? 네네. 지금 모든 종목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네. 크루드 오일 자체도 지금 성향상 어제 엄청난 하락폭을 이끌어내렸고, 지금 오늘 볼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이제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볼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돼버리는데, 그 라인 자체가 68.20 자리를 조금 다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기준이라든가 저항 자체가 맞으면은 재차 매도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것만 좀 염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저희 양세동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저희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미있는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하루 사이에 중국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 중국장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시황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중국장이 정말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중국장이 좀 반등을 했는데요. 반등 주도 좀 괜찮았습니다. 반등 사실 제가 차이나를 제가 맡은 뒤로 너무 이제 중국장이 너무 안 가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중국장이 어제 좀 크게 폭의 반등이 좀 나왔고요. 상해 종합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수가 다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 어제는 또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지수가 좀 올라오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제가 너무 이제 종목들을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막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 자체가 사실상 많이 반등을 못하고 밀리는 종목도 많았어요. 시장 영향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제가 그동안 얘기 들었던 정보도 다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 어제 이제 올랐던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정치국 회의에서 계약 개방 관련해서 이제 정책 기대감을 좀 불어넣어주고요. 그다음 무역전쟁 관련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도 방문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퍼지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차신주가 이제 5.19% 정도 폭등을 했고요. 전자정부, 그러니까 지금 미국 무역제재 때문에 급락했던 전자정부가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 어제 조선업종만 유일하게 조금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가운 반등이 있었다라는 소식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럼 오늘 짚어볼 이슈 두 가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중국 내 최대 M&A 기업 H&A가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도이체방크 지분 일부를 다시 매각하고 나섰습니다. 이로써 도이체방크 지분율은 7.9%로 줄었는데요. H&A는 왜 도대체 지금 도이체방크 지분을 계속 매각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하 정책 발표가 무색하게 중국 내 자금 유동성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이유와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과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뉴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뉴스. 이제 자금난에 허덕이는 이제 중국 H&A가 이제 도이치뱅크 지분을 또다시 줄였다. 이런 내용이고요. 일단 유동성 위기를 최근에 겪고 있습니다. H&A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도이치뱅크를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지분을 이제 서서히 좀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요.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H&A가 이제 도이치뱅크 지분을 기존에 한 8.8%, 7.7%로 지금 하락을 했고, 7.9%로 좀 이제 지분을 줄였고, 원래는 한 거의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현재는 이제 7.9%까지 좀 줄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M&A가 좀 활발했던 H&A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정부가 고강도, 감독을 이제 중국 당국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어느 정도 지금 유동성 위기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H&A가 지금 도이체방크 지분율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먼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H&A가 어떤 기업인지 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H&A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매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도이체방크가 좀 전체적으로 상황이 더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걸까요? 네, 뭐 영향을 당연히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뭐 H&A 그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H&A 그룹은 일단 되게 유명한 항공사죠. 하이난 항공사가 있습니다. 중국 하이난 항공 그룹이고요. 하이난 항공 그룹의 약자해가지고 H&A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행, 금융 서비스, 그 다음에 투자 회사를 좀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룹사로 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먹성이 좋은 기업이에요. 먹성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M&A, 공격적 M&A로 해외 기업들을 좀 인수 합병해서, 덩치를 불리는 그런 회사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당국에서 좀 레버리지 축소를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디 제재가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었고요. 또 이런 이제 이후에는 중국 정부 자체가 이제 해외 M&A가 좋긴 한데, 여기서 외화 유출, 그러니까 자국의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좀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도이치뱅크 자체가 사실은 또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제 작년에 있었죠. 작년에 있었던 그 도이치뱅크 그 채권 사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도 너무 안 좋고,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걸 버티기에도 좀 쉽지 않은, 주가도 많이 하락했거든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버티기에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이치뱅크 자체에 이제 주가가 또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좀 큰 상태에서 지금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고, 최근에는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또 H&A가 또, 그룹 자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마저도 최근에는 조금, 잘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뉴질랜드 정도에서 자산 대출 기업을 이제 인수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NHA가 지금 행보 자체가 사실 요즘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면서 이 지분 투자율을 좀 늘려왔었잖아요. 뭐 거의 지분 투자라기보다도 거의 뭐 M&A를 목표로 좀 이렇게 달려왔었는데 이 지금 미국이나 뭐 다른 국가에서 견제하는 의미에서 이 M&A를 좀 추가적으로 좀 반대를 했었던 경우는 봤었지만 이 중국 당국에서 지금 해외 M&A를 좀 규제하는 방안은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은 뭐,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좋은 기업들을 인수한다, 아니면 지분을 투자해서 산다, 이런 부분은 뭐, 적극적으로 뭐, 장려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고요. 상당히 좀 그렇게 나쁘진 않은 이야기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꾸 이제, 중국의 그림자 금융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그 돈 가지고, 이제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이제 주식에 보면은 계정인데 그 계정 자본 계정 보시면 주주가 낸 돈, 주주가 번 돈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되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회계 계정을 보면은 주주가 번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럼 사실 문제는 안 되는데 자꾸 중국 그 지방 정부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을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고스란히 이제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미리서부터 좀 차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중국은 그림자 금융이 워낙에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차단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가 현재 중국 경제 연착륙, 그러니까 7%에서 6.5% 성장, 그 다음에는 뭐 6% 정도 되겠죠. 목표치가 점점 내려가면서 연착륙하려고 하는 게 중국 목표인데, 연착륙을 하게 되면서 생겨나는 이런 그림자금의 문제점, 이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디레버리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줄인다라는 의미겠죠. 레버리지를 줄이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죠. 그다음에 적극적인 M&A 자체가 사실상 부채를 떠안으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기업도 공격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러고 공격적으로 그 기업을 인수했는데 그 기업이 부채가 상당히 많다든지 이러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기업을 개선시키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계를 많이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해외 투자보다는 우리나라도 요즘 마찬가지인데 과도한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 내수 쪽으로 좀 최대한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위안화 절상 움직임을 봤을 때도 차라리 국내 내수에 투자하는 게 너네가 좀 낫다라는 인식을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NHA와 도이체방크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 중국의 그림자 금융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뉴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지난주에 인하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때 뭐 제가 방송이 아니어가지고 이 이슈를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뭐 다른 방송에 소개를 뭐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지준율 인하했으면 이제 자금이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돈이 시장에서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최근에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지준율 인하 시기하고 좀 엇갈려가지고 이런 지준율 인하되면 이제 그 지준율 인하된 만큼 시장에 투여되는 돈이 이제 그 투여되는 돈 시차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당국 자체도 좀 신중하게 이 부분을 좀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 완화, 그러니까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통화를 완화하려는 이런 부분에는 여진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국 인민은행 보면 약간 중립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정도에 지금 중국 인민은행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2년 만에 이 지급준비율 인하를 좀 예고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지급준비율이 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급준비율이 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중국의 지금 통화정책 기조는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이게 사실 지준율 하면 이게 지준율이 뭐야 도대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나라의 이제 통화를 관리하는 세 가지 그 방식 중에 하나인데 지급 준비라는 게 각각의 은행들이 있습니다. 각각 은행들이 있는데 그 은행에 이제 우리가 뭐 예금이나 뭐 어떤 걸 하게 되면 돈을 은행에 맡기잖아요. 돈을 맡기면은 그 지급 준비율의 몇 %까지, 그러니까 그 돈의 몇 %까지는 항상 지급을 준비해 놓고 대기시켜 놓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를 낮추면 낮출수록 은행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 완화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효과를 좀 주고요. 그다음 금리 인하의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가 금리 인하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주로 통화 정책을 지준율로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준율을 계속 올렸거나 지준율을 내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중국의 통화 정책을 많이 잡고 왔었다. 그래서 중국을 볼 때 할 때 금리를 본다기보다는 지준율을 먼저 봐라 항상.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2010년도 중반부터 다시 중국 정부가 긴축 모드, 그러니까 긴축 모드면은 계속 인상을 해왔어요. 계속 인상을 해왔다는 거는 시장이 너무 돈이 많이 풀니까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많이 인상을 해왔다가 지금 다시 지준율을 인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년 만에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화정책 기조가 좀 약간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준율을 좀 인하를 하면은 아무래도 유동성이 조금 더 활발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준율이 좀 인하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좀 유동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겠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준율이 이제 오늘이죠. 오늘 25일 날부터 이제 1% 100bp를 지금 인하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사실 지금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준율은 인하하는데 시장금리는 올라가는 약간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시장금리 자체는 14%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14%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국은요 경제 성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금리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14%를 주죠. 14%를 주는데 유동성 공급을 지금 앞두고 시중에서 이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위안화가 강하다 보니까 위안화가 강하려면 위안화가 씻어야 되겠죠. 위안화가 좀 줄어들어야 위안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시장 자금이 좀 메마른 그런 상황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하죠. 부가가치세 같은 거를 보통 이제 내는 달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4월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달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국가재정이 5,500억 위안이 좀 들어왔는데 시중에 공급된 건 3,800억 위안밖에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준율이 인하되면 추가적으로 4,000억 위안이 더 이제 시장에 공급되긴 할 건데 그건 이제 앞으로의 일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조금 통화 자체가 조금 쉽게 돌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현재 통화 기조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수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긴축 모드가 완전히 풀렸다고 볼 수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이 일시적으로 꺾여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수 보시면 아까 상해 종합지수 보시면은 크게 밀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꺾여 있는 모습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반전의 의미로 좀 이걸 찾아보려고 지준율을 좀 인하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중립이라기보다는 지금 중국 정부가 약간 뭐래도 약간 좀 애매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중국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 한 줄 평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중국의 디레버리지 노력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디레버리지 노력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부분은 결과가 굉장히 아직 미흡하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지금 상당히 좀 저는 약간 이 부분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다음 금융위기가 오면 어디서 올 거냐라는 얘기를 따져보면 중국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가 일단 중국은 금융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미국에 비해서 취약하다 보니까 위안화에서 현재 달러로 이어지는 달러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경상수지 흑자가 나게 되면 대부분 달러를 이걸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 내에서 사업을 계속 하려면은 이 달러를 풀어야 되는데 이 달러를 풀어가지고 하자니 달러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고주택으로 만든 방법이 지방 정부와 공기업들이 부채를 일으키고 땅을 가지고 이걸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땅이 이제 국유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뭐 임대나 뭐 이런 형식으로 주긴 하는데 그 형태에서 이거를 사실 지방 정부가 그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부채로 가지고 그 이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사업을 벌여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이걸 축소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에 지금 깔려있는 거죠. 지금 앞에서 봤던 첫 번째 이슈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이 디레버리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 그림자 금융이 폭발해서 실제 내관으로 터지기 전까지 어떻게든 이 부분을 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무리 소득을 벌어도 부동산이나 이런 금융비용으로 쓰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수가 돌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도 그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사전에 그 부분을 좀 차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이드에 맞춰서 우리 추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기업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통화동보제약이라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사실 제가 이 중국 코너를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제약바이오 종목이 그나마 수익률이 제일 좀 괜찮았더라고요. 최근 중국장이 계속 안 좋으면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중국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이제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통화동보제약은 600867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당뇨병 진단 및 약물 치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국 당뇨병 관련해서는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위 하고 있는데요. 1위가 아직 쟁탈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이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중에 거의 1위입니다. 잠재 비율이 1위고요. 무려 2억 3천만 명이 잠재 환자라고 합니다. 중국에 단 거 많이 먹나 봐요. 네, 3세대 인슐린, 그 다음에 DDP 억제제, 그리고
이런 관련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2세대 인슐린인데 2세대 인슐린이 의료보험 갑종으로 이게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판매할수록 중국 당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으로 이 기업이 돈을 버는 경우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리고 3, 4대 인슐린 중에 인슐린 글라딘이 이제 2018년에 승인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슐린 아스파트가 현재 인산 3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이게 인슐린 시장 점유율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인슐린 시장 점유율 화면을 보시면은 현재 전체 당뇨병 치료약 중에 36% 정도를 지금 현재 인슐린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통화동보가 6%, 근데 이제 아스파트가 이제 추가되고 제체적으로 좀 추가가 되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다. 나머지 약들은 전부 다 해외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40% 이를 정도로 되게 고마진입니다. 그래서 예상 PBR이 약 40배. 40배면 고평가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셀트리온 80배, 90배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절반 정도의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최소 더블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100%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감 많은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면 추세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데 잠깐 한번 이탈을 했다가 지금 다시 추세원 흐름으로 지금 돌아온 상황인데, 지금 상당히 이평선 완전히 정배열이고요. 정배열 상황에서 현재 상당히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고점 급등 나온 부분을 다시 돌리면서 조정을 받아준 모습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상승 탄력을 유지하면서 준비할 수 있다. 그 다음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가 역사적 최고가 자리입니다. 최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는 현재 가격에서도 자신 있게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 근데 25.120 정도에서 미세하게 조정해서 잡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손절가는 23.230을 자리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60일선 이탈하는 자리, 120선까지 이탈하는 자리거든요. 120선까지 이탈하는 자리다 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32.500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종 현재 평균 PR에 약 살짝 10% 정도 낮춘 38.240위안,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화 동부제약까지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차이나 이슈앤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가이드 정리하고 저희는 코인 이슈앤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의 세 번째 코너입니다. 암호화폐 관련돼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앤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지금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해외 선물 기준으로 저항선들을 다 돌파했어요. 지금 사실 월요일장부터 돌파 스타트를 끊었는데, 지금 해외 선물 기준으로 돌파를 다 스타트를 끊었고요. 요즘 해외 선물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1만 선 직전에 거의 다다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만 선까지는 아직까지 공간이 열려 있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 트레이더들도 다 동시에 매수를 치고 아직까지도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세를 국내 시세로 좀 전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국내 환율 그대로 적용을 해보시면은 만선에다가 곱하기 이제 국내 환율 적용해 보시면 보통 한 1,070만 원? 1,080만 원? 그 정도 되시죠? 그래서 거기서 저항선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좀 더 추세까지 감안한다면은 1,100선 정도에서 좀 멀리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살짝 일찍 청산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청산들을 들어갑니다. 왜냐? 반대 물량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물량들을 위한 선청산이 있는 만큼 1,050원에서 또 한 번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 짧게 잘 들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 다뤄볼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미국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가 디지털 자산 전문가를 전격 영입하고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그간 암호화폐 시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만큼 그 움직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이런 움직임과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모두가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해도 IMF는 달랐다. 8년째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라가르드 IMF 총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왜 다른 미국 금융업계와 달리 꾸준히 암호화폐 시장을 두둔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잠시 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지금 골드만삭스와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미국 금융기업들은 사실 암호화폐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이 이 이슈가 좀 사실인가요? 일단 이 부분은 사실이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골드만삭스 대변인 통해서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디지털 자산 운용 부서를 신규 설립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문 트레이더들을 영입을 들어갔고 이번에 이제 디지털 자산 출신의 이제 퀀트 펀드를 운영하던 부사장을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슈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지금 우리 조금 퀀트 펀드? 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금 사람이 퀀트 펀드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퀀트 펀드가 좀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단어죠? 네, 일단 이번에 영입된 저스틴 슈미트, 이분이 이제 월드컨트 그리고 세븐에잇 캐피털 이쪽에서 퀀트 펀드를 좀 나가시던 분인데 퀀트 펀드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기준을 해서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정확히 말하면 차트의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 가치 분석의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미래 예측을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든 혹은 로직을 통해서든 미래 예측을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회사 에이주 시스템이 지금 개발하는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도 똑같이 같은 맥락의 퀀트 펀드 관련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의 시스템 업체도 이제 퀀트 펀드라고 약간 동일시해서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저희도 이제 시스템 기존의 차트가 가지고 있던 알고리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미래 예측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구조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자산의 전문가까지 영입한 골드만삭스가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과연 이 골드만삭스 어떤 목표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골드만삭스가 이제 과거부터 원래 좀 공격적인 상품 매매로, 상품 출시와 매매로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인데, 이번에 골드만삭스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 보시면은 이제 고객들이 다양한 수요층을 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에 관련된 수요를 원하는 수요자층이 많아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품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됐고 부서를 기획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고객들이 니즈가 더 커지니까 여기에 대한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된 이제 펀드 상품을 내놓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거의 철저히 이 기업의 이익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부서명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명칭을 보실 때 부서명에서 일단 직관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트레이딩이 여기서 일어날 거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이 부서가 암호화폐 전문 부서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살짝 노코멘트를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따로 안 했는데 암호화폐만 다룬다라기보다는 암호화폐도 다루지만 이제 앞으로 그냥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 거래소에서 운영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신규 오픈될 암호화폐들,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가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 미국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인 플로닉스를 인수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 관련된 수익들, 그죠? 보통 증권사가 가져가는 수익들입니다, 이거는. 이런 수익들 플러스 암호화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신규로 최근에 또 발표되는 뭐 베이시스 같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베이시스 같은 프로젝트 있죠.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발을 하는 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퀀트펀드 전담을 하던 부서 친구를 영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관련 부서들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 수요 시장이 최근에 핫했던 만큼 전문 공략을 들어가려는 포지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출발이 앞으로 다른 금융사들의 움직임에도 좀 영향을 줄지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 어떤 뉴스였죠? 네, 일단 IMF 라가르드 총재가 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존에 거의 8년 내내 낙관적으로 좀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추가적으로 호조세적인 발언을 하면서 기존의 금융권들이 안 좋게 봤던 시각과는 계속해서 반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네, IMF 라가르드 총재가 지금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일단 탈중앙화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이 암호화폐를 개발한 기업들이 얘기하는 탈중앙화랑 지금 IMF에서 얘기하는 탈중앙화랑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암호화폐를 개발했던 뭐 예를 들어서 리플이다. 리플 회사에서 탈중앙화라는 얘기는 리플 기업에서 본인들이 만든 암호화폐를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맡겨두겠다라는 의미고요. 지금 IMF 총재가 얘기하는 탈중앙화는 정확히 얘기하면 중앙은행들이 통화를 통제하던 이 세상에서 사실 모든 은행들이 다 중앙은행에서 환율을 통제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중앙은행들이 통제하지 않고 자율시장에 맡겨버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화폐적인 느낌으로 포지션을 잡아놓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시장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탈중앙화라는 말 하나도 굉장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지금 최근 금융계에서는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일단 빠르게 좀 발전하는 만큼 뭐 일단 흐름은 좋은데 이런 규제가 좀 필요가 하다. 지금 빠르게 뭐 발전하는 건 좋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 법안들이 없습니다. 규제 법안들이 없고 좀 과거로 돌아가자면은 정말 금융시장이 자리 잡지 않았을 때 굉장히 난잡했던 춘추진 전국시대 같던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만 잡아주면 괜찮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좀 썼었고요. 그리고 사실 IMF뿐만 아니라 원래는 암호화폐 초반에 이제 법무부나 뭐 비밀경호국 그리고 재무부 그리고 뭐 연준 의장까지 벤버냉키 전 의장까지 좀 다 호조세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옐런 의장 때 와서 좀 터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 회의적인 반응들이 좀 보였다가 JP모건 회장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실도 맞는 부분인가요? 지금 계속 금융업계의 좀 시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방금 이제 옐런 의장 얘기를 드렸었는데 옐런 의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옐런 의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 라가르드 총재도 IMF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여자 관련된 총재로서는 굉장히 좀 독보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동시대에 동시대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FOMC에서도 똑같이 이제 여자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 의장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두 분에게 굉장히 상충이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 성향이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벤버냉키 의장 때까지는 호조세로 평가를 하다가 옐런 의장 때 와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BOA, 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던가 뭐 JP모건 그리고 심지어 골드만삭스 앞에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까지도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CME 상품 거래소 그리고 옵션 거래소 이게 작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이제 상장이 올라갔었죠. 뭐 옵션은 12월 11일이었고요. 예. 근데 이게 상품이 올라가고 나서 JP모건 같은 친구들은 상품 거래를 일절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멘텀을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변동을 만들어냈었죠. 예. 지금 JP모건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의견을 번복하면서 과거에 그렇게 발언했던 부분이 좀 약간의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사실 JP모건 회장 정도면은 본인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가지고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의견을 변동을 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관점이 명확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큰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다이먼 회장이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예전에 과거에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이때 좀 부딪혔었어요, 둘이. 이때 라가르드 총재가 JP모건의 의장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느냐라는 평가에서 이제 기존 암호화폐는 은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암호화폐는 은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다시 암호화폐 자체적으로 중앙은행격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라미드 사기 같은 것으로 지켜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끊었었고, 사실 뭐 지금 시장까지 흘러와서 현대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확실히 어떻게 보면 라가르드 총재가 맞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금융업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퀀트펀드 운용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멋있어 보이는데요. 다음 주에 더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또 함께 하시죠? 그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양한 이슈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암호화폐와 중국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cntv.co.kr, 톡스탁.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